오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경제 상황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 건데, 일단 이게 뭔지 몰라도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빨간 게 주식시장의 증가율입니다. 전년 대비. 그리고 파란 게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의 증가율이에요. 2006년부터 장기적으로 쭉 보면 상당히 유사하게 이렇게 움직여요. 어떨 때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약간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이 차트만 봐도 뭔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를 꼭 봐야 되는구나. 벌써 호기심이 딱 유발되시죠? 요 지표 발표된 거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지금 경제 상황은 어떻고 주식시장은 어떻고 우리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즘 주식시장이 어떠냐. 요즘에 많이 듣는 얘기가 있죠. 주식시장이 오른다는데 내 주식은 못 오르고 뭐 병든 닭마냥 그냥 비실비실하니 힘이 없다. 근데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S&P 500인데 실제로 과거 2022년 이때 고점 대비해가지고 많이 떨어지고 나서 오른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아직도 힘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이 엔비디아 같이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고, 반도체 쪽이 조금 오르고, 이렇게 특정 종목만 오르는 장세를 뭐라 그러죠? 종목 장세. 이러다 보니까 어떤 건 많이 가고 어떤 건 안 오르고, 참 이 빈익빈 부익부 뭐 이런 게 심해진다는 거죠. 같은 테크주라도 마찬가지예요. 알파벳, 구글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힘이 없어요. 그리고 애플은 참 대단하죠. 고점 대비해서 크게 떨어진 것도 없는데 최근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전체 S&P 500 지수를 매수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이죠. 작년 그렇게 사람들이 뭐 주식 안 좋다 할 때 하반기부터 매수를 했었어야, 7월부터 매수를 했었어야 지금 수익이 뭐 한 10몇 프로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 하반기 우리 채널 영상들 한번 보세요. 뭐 그 하반기부터 오른다 어쩐다 이런 방송에서 언급을 꽤 많이 했는데 결론은 뭐죠? 쌍욕만 먹었어요. 그만큼 분위기가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2022년 7월부터 풀매수를 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이 그림 기억나실 겁니다. 2022년 내내 보여드린, 이 지겹도록 보여드린 그림이에요. 왜 오르냐? 기준금리가 과거에도 쭉 올라가다가 인상이 이제 중단되고 나면 역사적으로 한 번씩 주식시장이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중단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번 랠리를 펼칠 때 그때 매도를 하면 참 좋은 타이밍이다 얘기를 했을 때 현실은 뭐죠? 그렇군요가 아니죠. 그럼 헛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굉장히 큰 욕만 먹는 그런 상황. 누가 그때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듣는 내 주식만 잘 안 오른다, 내 주식은 무슨 병든 닭 같아, 힘이 없다 하는 거는 다수분들이 다 그래요. 뭐 엔비디아만 몰빵하고 있는 분들 몇 분 되세요. 2022년 말부터 정말 풀매수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딱 봤는데 못 팔고 너무 많이 빠져서 기다리고 있던 게 회복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 분위기에 휩쓸려서 남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다니지 말고, 뭐 유튜브 보고 뭐 여기서 뭐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 나도 그거 따라가야지 그러지 말고, 각자 소신대로 원칙대로 남들 다 내려갈 때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돈 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돈 버는 게 주식시장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도 굉장히 거기에 유사하게 부합할 수 있는 지표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대체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라는 게 뭐냐? 600명 이상의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이제 휴대폰 번호를 무작위로 지역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예비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간에 한번 빠르게 좀 종합된 걸 가지고 발표를 해주고, 월말에 발표를 이제 종합지수를 확 해주는데 확정치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바닥 찍고 신뢰지수가 올라가다가 횡보하는, 근데 뭐 이게 워낙에 변동성이 커가지고 단기적인 움직임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큰 흐름을 봐야 되고. 근데 600명이라는 적은 표본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신뢰도가 아주 높습니다. 적중률이 세다는 거죠. 소비자 심리지수는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설문 내용이 뭐 한 50까지 돼요. 근데 현재 상황 어떠냐, 미래 상황 어떠냐 해서 현재 지수 플러스 기대 지수를 한 종합 지수인데, 미국 주식시장의 전년 대비 증가율과 소비자 신뢰 지수 증가율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단 그럼 어떤 내용을 조사하길래 이렇게 주식시장과 굉장히 유사하게, 또 실물 경제랑 굉장히 유사하게 잘 맞추냐? 개인의 재정 상황, 가계 소득은 어떠냐, 현재 미래 어떻게 될 것 같냐, 사업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상황, 현재 미래 어떻게 되냐, 인플레이션 전망, 실업률, 내구재 구매 태도 등, 자, 이렇게 실물 경제와 아주 밀접한 사람들의 심리를 그대로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재 상황, 미래 상황을 잘 맞출 수밖에 없어요. 특히 경제는 뭐죠?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심리가 안 좋아서 지갑을 닫을 때는 침체가 오고 지갑을 열면 호황이 와요. 그래서 심리 지수가 살아날 때 구매 증가, 부채 증가가 일어나면서 경제가 좋아졌고 심리 지수가 둔화될 때 구매 감소, 부채 감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보면 2022년부터 소비자 신뢰지수 증가율이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최근에 상승하고 있어요. 잘 맞추죠.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주식시장 올라갈 테니까 이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게 오래 지켜본 저 같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게 2008년이 터지기 전에도 마지막에 한번 살짝 올라주는 이게 페이크가 있어요. 그리고 2016년 중국발 부채 위기가 터지기 직전 2015년에도 마지막 구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줍니다. 이게 심리가 마지막에 한번 확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뭐 그런 것도 약간 영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전에도 갑자기 이렇게 올라주면서 주식시장이 확 오르고 나서 폭락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폭락을 하고 나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처럼 폭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주식시장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되지만, 이게 지금처럼 경기가 뭐 고점, 막 둔화로 넘어갈 때 소비자 신뢰지수가 갑자기 오른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떠냐? 최근에 최악의 소비 심리 찍고 반등을 주고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회복하는 것 같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폭락 직전에 나타나는 저승길로, 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급행 열차에 올라타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요거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다 말씀드리는 거죠. 반대로 폭락 오고 나서 소비자 신뢰지수 올라갈 땐 그냥 바로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한 50개 정도 되는 이런 세부적인 지표들, 조사 내용을 가지고 지표를 만드는데 그거가 종합된 지표인데, 그럼 이 세부적인 내용 보면서 지금 경제 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투자를 우리가 도움을 받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현재 경제 상황 평가, 요게 검은 선이고 요 실선, 얇은 게 미국 GDP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 평가가 GDP 성장률에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에서 조사하는 소비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하는 경제 상황 평가를 보면 앞으로 미래 미국 경제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자, 첫 번째, 1년 전과 비교한 현재 가계 재정 상황. 가계 재정 상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소비를 많이 하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건데, 자, 지금 1년 전과 비해서 어떠냐? 이 차트 보시면은 거의 바닥권이에요. 거의 뭐 2007년 이 정도 수준. 1년 전에 비해서 딱히 나아진 게 없다. 좀 암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요즘에 미국 월급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는데 재정 상황이 왜 나쁘냐? 이렇게 했더니 이게 혹시 물가 때문이냐? 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뭐 거의 50% 가깝, 압도적이에요. 2008년에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들었고, 1980년에도 물가 어마어마해서 힘들었고, 1974년 석유 파동 때, 이게 1차, 2차죠. 석유 파동 때랑 마찬가지로 지금 물가가 어마어마해서 월급이 많이 올라도 재정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소비가 쉽게 증가할 일이 없다. 앞으로 1년 내에. 그런 소리죠. 자, 그러면 1년이 지나면 가계 재정 상황은 지금보다 좀 나아지겠냐? 이런 설문조사에 어떻게 응답이 나오죠? 당연히 아직까지는 1년 후에도 별로 가계 재정 상황 나아질 리 없다. 소비가 엄청나게 커질 리는 없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게 그래도 긍정적이죠, 솔직히.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페이크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사업 여건, 즉 비즈니스 업황이라는 겁니다. 사업 업황은 어떻게 될까? 똑같죠. 앞에서 봤지만 개인들이 소비가 갑자기 늘어날 리가 없는데 기업들이 잘 되겠어요? 개인들 소비를 안 해주는데, 역시나 바닥에서 회복을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다는 거죠. 여전히 뭐 사업 여건도 향후 5년 내에 그렇게 낮을 걸로 보여지진 않는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 앞서 살펴봤지만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 그대로 나타나죠. 세부 지표들에서. 자, 그러면 다음으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중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지수, 이게 검은 선이고 실제 물가 상승률, 요거 비교를 해보면 역시나 미시간대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가 선행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실제 물가로 나온다는 거죠. 향후 1년 후에 예상 물가는 어떠냐, 이번에 조사를 했더니 다수 사람들이 한 4%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자,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물가 전망은 내년 2024년에도 4%가 넘어갈 거다.
연준이 전망하는 것보다도 더 높아요.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올해 말이면은 2% 아래로 떨어져서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한참 높습니다. 주식시장 참여자들과 실물 경제의 이제 소비자들하고는 예상하는 갭 자체가 틀린데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누가 잘 맞추죠? 예, 실제 소비자들이 훨씬 더 잘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생각만큼 물가가 많이 안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가 얘기가 나오면 금리도 어떻게 될까? 이 기대인데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금리에 대한 기대 지표가 검은색이고 실제 금리 변화율이 실선인데 얇은 선. 근데 역시나 기대 지표가 더 선행을 하죠. 자, 그럼 이번에 발표된 내년에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 같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내려간다가 다수인 거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올라간다가 다수예요. 즉 지금 요 바닥 쪽에 있죠. 아래쪽에. 아직도 많은 분들은 물가가 좀 심하게 높아서 금리가 내년에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솔직히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뭐 내년에 100% 내려간다고 올해 말이면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의견이 완전히 틀리죠. 소비자들과. 자, 이게 한 50개 되는 질문을 전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것들을 종합해드리면 일단 2024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수 소비자들은 그 기대치를 우리가 왜 보냐? 그게 실제로 미래에 그렇게 나타나니까 보는 건데 2023년 4월 현재 물가 때문에 가계 재정 상황이 내년에도 나아질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다수 소비자들이 설문조사를 했고 사업 업황도 당연히 내년에 나아질 가능성은 적다. 그리고 물가가 빠르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 보고 계시고 기준금리도 당연히 빠르게 안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 이런 내구재 구매도 역시나 재정 상황이 안 나아지는데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다. 구매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누가 봐도 실물 경제가 어디 있죠? 노란색의 둔화 그리고 앞으로 침체 이게 남겨져 있을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국면이다. 이거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죠. 지금은 주식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라고 절대로 네버 말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일 당장 폭락을 하든 말든 개인 투자들이 무조건 주식에 투자를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인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죠. 대부분 지금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직업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은 직업상 항상 개인들이 돈을 빼지 못하게 만들 이 상승의 이유만 좀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서 실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요한 건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은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거. 선행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실물 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앞으로 나빠질 건데 주식시장만 갑자기 튀어오른다. 그런 거보다는 충분히 저점 찍고 다들 나빠진다 폭락하고 나서야 올라간다는 거. 요거죠. 그래서 실제 지난 2007년 12월 30일 뉴스 기사죠. 2008년 하반기에 증시 전망이 어떻게 될 건가? 우리나라 14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다가 물어봤더니 12개 리서치 센터에서 내년에 2,400 평균, 2,600, 800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이 많은 증권사 리서치들이 전부 다 틀릴까요? 이 답은 그거죠. 어쩔 수 없이 직업적인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승의 이유만 찾다 보니까 실제를 못 본 거예요. 실물 경제는 분명히 나빠지고 있는데. 물론 주식시장은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죠.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침체가 약하게 지나가냐 마일드하게 가냐 아니면 세게 가냐 이런 문제고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분들은 이미 다 선반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선반영이 전부 끝난 게 아니다. 과거처럼 더 폭락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내 돈을 가지고 하면 그러면은 무서워서 못 하는 거고 남의 돈 가지고 하면 이럴 때 한번 베팅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잃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정말 보수적인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 투자자들은 지금 같은 시점에는 조심을 하죠. 내 돈이니까. 그리고 회복의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여기선 어떻게 하면 되죠? 나는 중장기 투자자인가 단기 투자자인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틀려져요. 그리고 돈을 잃는 게 두려운 이런 보수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난 수익률만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돈 요 정도 다 잃어도 상관없다는 공격적인 사람인가 이거에 따라서도 또 대응이 틀려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보수적인 중장기 투자자의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저랑 동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라고 부를 텐데 그런 분들은 지금 많이 대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남의 의견이죠. 참고만 하고 각자 세워둔 원칙 여기에 맞춰서 그걸 지켜나가는데 집중을 하세요. 단기 투자자분들이라고 지금 장에서 돈 못 법니까? 돈 버는 분들 많고 수익률 공격적으로 하신 분 중에 돈 버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각자 자기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만 제가 드리는 의견은 보수적인 중장기 투자자의 의견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피처 인베스트 우리 채널에 엔비디아 사건 다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댓글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 막혀 있는지 예전에 2020년 요 넘어가서 중순 넘어가서 한 $100 요쯤에 뭐 제2의 테슬라니 어쩌니 저쩌니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어요. 요것만 그런 게 아니죠. ASML, 뭐 나이키, 뭐 구글도 많이 언급했고 애플도 많이 언급했고 뭐 이런 뭐 빅테크 애들부터 뭐 이런 애들 많이 언급을 했는데 특히 뭐 엔비디아 같은 애들 꽤 많이 언급이 돼서 그리고 근데 횡보 구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사실 이때 뭐 엄청나게 매수를 해라 막 이렇게 언급한 것도 아니고 몇 번 얘기를 많이 한 건데 요 구간에 많이 사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한 8개월 횡보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시달림을 당했어요. 방송 보고 엔비디아를 샀는데 안 간다. 거의 한 8개월을 횡보를 했거든요. 엄청나게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존버를 계속 하자 해가지고 쭉 존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2022년 3, 4, 5월 달부터 그때 우리가 이제 매도에 대한 얘기를 대놓고 했더니 아니 고점 $320에 이렇게 막 매도하라고 안 하고 왜 200 몇 달러, 260, 70, 80 뭐 요때 매도를 하라 그러냐. 고점은 왜 못 맞추냐 하면서 진짜 난리가 났어요.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고 이때 $200 위에서는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왜냐면 이게 2배가 수익이 났는데 뭐 총알바지 할 것도 아니고 거기서는 사지 말라고 했는데 이 고점에서 산 분들도 막 덩달아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욕을 해서 그때 댓글이 막혀진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뭐 그때 다 팔았으면은 해피한데 그렇진 않죠. 분할 매도하다가 폭락해서 중간에 매도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방송을 쭉 했죠. 하반기에는 괜찮아질 겁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괜찮아질 거다 하면서 그때 팔자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매도한 이런 케이스예요. 딱 우리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수익난 위험 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 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 12월에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타결로 증시가 한창 좋을 때 제가 채권 비중을 60% 늘려라고 했다가 뭐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제 지표를 보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뿐입니다. ASML이나 엔비디아가 뭐 추천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방송했던 당시보다 지금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 있다는 겁니다. ASML은 뭐 거의 2배 올랐고 엔비디아도 60% 가까이 지금 이미 올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해요. 뭐 더 좋은 종목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 팔지도 모르고 지금 굉장히 많이 비싸서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잘 기억하시고 아시겠지만 ASML, 엔비디아, 나이키 이런 종목들 3개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몰라서 계속 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좀 너무 많이 올라서 팔아치울 시점 보고 있다가 적정한 시점 되면 다 팔아치우고 많이 빠지면 다시 되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사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종목 ASML, 엔비디아, 나이키죠. 다 잘 올라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뭐 추천을 할 수도 없죠. 그걸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때 당시보다. 그래서 뭐 이제 곧 저희도 뛰어내릴 시점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 팔고 나면은 폭락하면 다시 살 거예요. 다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왔어요. 물론 지금 당장 이런 종목들 사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회가 오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기술주들은 이미
이렇게 빠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특히 우리 채널에서는 주로 기술주들에 좀 많이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기술주 인베스트라고 이렇게 불렸죠. 물론 뭐 단기간에 투자한 게 아니라 벌써 기술주에 투자하라 그런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했으니까 뭐 2020년도는 다 당연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고객님들이랑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있죠.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일단 영상 오래 시청하신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20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일단 미연준 기준금리가 2.4%를 요게 넘어가거나 거기에 근접하는 시점을 타겟으로 잡고는 있어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가끔 댓글에 이게 개별 종목에 대한 매도 타이밍을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 뭐 말이 좋아서 매도 타이밍 알려달라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뭐 저한테 정확한 고점 찍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뭐 저도 포함해서 우리들은 승질이 급하죠. 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종목을 매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다음날 폭락하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늦어도 그 다음 주까지는 그 사이에는 고점 찍고 폭락을 해야 돼요. 만약에 누가 매도하라 그러고 나서 주가가 한 10% 더 오른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는 이런 개 어쩌고 저쩌고 막 소, 양, 말, 육두물자 다 튀어나오죠. 그래서 어차피 뭐 수익 난다고 수익금을 떼어줄 것도 아니죠. 뭐 누가 어떤 말 해줬다 그러면 뭐 걔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이렇게 돈 번 거니까 걔한테 뭐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 타이밍은 그냥 각자 지 혼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유튜브는 그냥 다양한 의견 보면서 참고하는 거지 매도 시점을 정확히 찍어달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거 보면 아시겠지만 무슨 숨겨진 악재가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코로나 터지면은 주가 그냥 폭락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종목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뭐 누가 저한테 수익금을 떼주나요? 아니죠. 손실나면 욕만 먹어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서 뭐 대놓고 여러 사람들한테 종목 얘기를 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냥 그때 워낙 많이 언급드려 놓기도 하고 좋기도 해서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다행스럽게 ASML 주가가 방송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라졌어요.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항상 뭐 이 종목 얘기할 때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좀 추천하기가 죄송하다, 주력이긴 한데 이미 2020년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워낙 많이 드렸고, 그럼 엄청나게 빠지면 몰라도 그냥 차라리 인덱스를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미리 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댓글 조사를 그 전에 몇 번 했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사셨어요. 저도 물론 이 시점에 거의 대부분 샀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신 분 중에 수익을 못 내신 분도 있을까봐 그것도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죠.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올리면 요 한 사이클이 좀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 예측보다 빠르게 끝나서 내년 정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당한 시점에 좀 팍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매도를 해야 될 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ASML 같은 기업은 이렇게 현금화해 놨다가 폭락하면 꼭 주워 담을 그런 기업이죠. 폭락이 안 오면 그때 상황봐서 다시 사야죠.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이 언급드릴 수밖에 없던 종목이죠.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안 하는 게 없는 애가 엔비디아니까요. 2020년 12월에 엔비디아가 뭐 거의 테슬라 다음의 위치로 자율주행을 막 먹어 들어가고 있어서 테슬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00에서 130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것도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죠. 작년에 방송할 때도 뭐 주력이긴 한데 이제 추천할 수도 없고 뛰어내릴 시점 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또 반등을 많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내년 금리 너무 빨리 올리면은 이제 한 사이클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자, 이게 경제의 큰 흐름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시점을 잡는데도 굉장히 상식적으로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저는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리가 인상되는 와중이고 이러다가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는 이런 상황.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 할 생각이다 이건데 원칙은 뭐죠? 앞으로 경기 침체가 언제 올지 몰라요. 어떤 사건이 그냥 빵 터질 수 있습니다. 무슨 나중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1990년 초에 경기 침체, 2000년 초에 경기 침체, 2008년 경기 침체, 코로나 이렇게 주식시장이 마지막에 한번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 랠리가 나왔던 경험이 있는데 일단 서서히 잡혀간다. 그리고 내년에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소리죠. 그러면 과거에도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땐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죠. 리액션 제대로 합니다. 감사 의미로 한 달 교육을 진행하고 제가 매주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거시경제 흐름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흐름, 관련된 종목에 대한 교육도 나오겠죠. 영상 하단에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